여러분, 전쟁통에 동맹국이 휴전을 시켜주겠다는데 국민 67%가 싫다고 손살에 치는 나라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미국이 나서서 이 주간 총성을 멈춰주겠다는데 정작 이스라엘 시민들은 더 크게 붙자며 확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평화를 거부하고 스스로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7년째 멈춰버린 한 정치인의 재판과 50년 전 이스라엘이 직접 키워준 군사력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소름 돋는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기막힌 이야기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볼게요. 2024년 11월 텔아비브 거리에는 묘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레바논 국경에서 포성이 울리고 가자 지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와중에 시민들이 들고 나온 피켓에는 휴전 반대라는 글씨가 선명했거든요. 미국이 중재에 나서 헤즈볼라와 이 주간 총성을 멈추자고 제안했을 때 이스라엘 국민 67%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쟁에 지쳤을 법한 사람들이 왜 평화의 손길을 뿌리친 걸까요?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유럽에서는 10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스라엘과의 단교를 청원했고 스페인 총리는 공개적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영장까지 발부했죠. 바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고립무원, 사면초가 신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안에서는 정반대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멈추면 진다는 공포가 휴전 반대의 핵심이었거든요. 하마스가 여전히 인지를 잡고 있고 헤즈볼라 로켓은 언제든 북쪽 하늘을 가를 수 있으니 숨통을 트여주면 적이 재정비할 시간만 벌어준다는 논리였습니다. 마치 권투 경기에서 상대가 비틀거릴 때 심판이 휴식을 주면 역전파에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비슷하달까요? 여기에 더 기묘한 장면이 겹쳐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시설을 가리켜 21세기의 에우슈비츠라고 불렀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유대민족 최대의 트라우마를 소환한 거죠. 수백만 명이 학살당한 그 이름을 현재의 전쟁에 덧씌우는 순간 반대 의견은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휴전하자는 말이 민족의 생존을 포기하자는 말처럼 들리게 만드는 프레이밍이니까요. 결국 이스라엘 사회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경주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속도를 줄이자고 외치면 겁쟁이로 낙인 찍혀 퇴장당하고 엑셀을 더 세게 밟아야만 박수를 받는 구조. 심지어 야당 지도자들조차 총리가 너무 미온적이라며 더 강한 타격을 요구하고 있으니 누가 먼저 멈추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한 전쟁 열기 뒤편에는 한 가지 질문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이토록 거세게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시간을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해요. 1977년 겨울, 테헤란 북부의 한 비밀 안가. 창문마다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지고 실내에는 페르시아 양탄자 위로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깔려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히브리어와 페르시아어가 뒤섞인 청사진이 펼쳐져 있고 양복 차림의 이스라엘 정보기관 요원들이 이란 팔레비 왕조의 군 장성들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악수가 오가고 봉인된 서류 가방이 건네집니다. 그 안에는 탄도미사일 설계 도면이 들어있었습니다. 암호명 프로젝트 플라워. 지금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장면이죠.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미사일 기술을 넘기다니요. 하지만 당시 중동 지도를 펼쳐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였거든요. 서쪽의 이집트, 북쪽의 시리아, 동쪽의 요르단과 이라크까지 아랍 국가들이 유대인을 바다에 밀어넣겠다며 포위망을 좁혀오던 시절입니다. 1973년 욤키푸르 전쟁의 기습 트라우마가 차에 가시지 않았을 때였죠. 그때 이스라엘의 눈에 들어온 게 이란이었습니다. 아랍이 아닌 페르시아 민족,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 석유가 펑펑 나오는 부자 나라. 게다가 팔레비 국왕은 서구식 근대화에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 거리에는 미니스커트와 하이힐을 신은 여성들이 활보했고 대학에서는 자유롭게 철학을 논했죠. 적의 적은 친구라는 고전적인 셈법이 작동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동네에서 왕따 안 당하려고 옆집 덩치 큰 학생에게 공짜로 태권도를 가르쳐준 거죠. 같이 운동하고 기술도 전수하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며 손을 잡았습니다. 당장은 든든한 우군이 생긴 것 같았어요. 문제는 그 학생이 영원히 내 편일 거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1979년 2월 이란에 혁명이 터집니다. 팔레비 국왕은 밤새 짐을 싸서 망명길에 올랐고 검은 터번을 두른 호메이니가 14년 만에 프랑스 망명지에서 돌아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친미 국가가 악마의 미국, 악마의 이스라엘을 외치는 신정 국가로 뒤집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정성껏 전수한 미사일 기술은 고스란히 혁명 정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로부터 45년이 흐른 지금 이란은 중동 최대의 탄도미사일 전력을 보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사거리 2000km짜리 샤하브 미사일이 이스라엘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고 핵 개발 의혹까지 더해졌죠. 50년 전 담배 연기 자욱한 방에서 악수하며 건넨 기술 도면이 지금 자기 목에 칼날로 돌아온 셈입니다. 역사의 부메랑이란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판 위에는 또 다른 플레이어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외톨이입니다. 유럽 거리마다 팔레스타인 깃발이 펄럭이고 스페인 총리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를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규탄 결의안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되고 국제형사재판소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 영장까지 발부했죠. 그런데요, 중동 지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묘한 풍경이 보입니다. 리야드의 고층 빌딩 사이, 두바이의 번쩍이는 쇼핑몰 뒤편에서 누군가 입꼬리를 슬쩍 올리고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같은 걸프 국가들입니다. 공식 성명에서는 민간인 희생을 우려한다고 말하지만 비공식 채널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에게도 이란은 눈엣 가시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남쪽 예멘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방운과 10년 가까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수도 리야드에 탄도미사일이 날아든 적도 있어요. UAE는 걸프만 건너편이란 해군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고 바레인은 국내 시아파 인구의 동요를 경계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키우는 민병대들이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밤잠이 편할 리 없죠. 그렇다고 직접 이란을 때릴 수는 없습니다. 같은 이슬람 형제 국가끼리 전면전을 벌이면 국내 여론이 폭발하고 성지 메카를 품은 사우디로서는 종교적 정당성에 치명적인 흠집이 납니다. 그래서 선택한 전략이 뭐냐면요. 대신 싸워줄 누군가를 뒤에서 응원하는 겁니다. 즉, 동네 깡패가 골목을 장악해서 다들 불만인데 직접 나서서 싸우면 내 손에 피가 묻잖아요. 그때 골목대장이 내가 혼내줄게 하며 나섰습니다. 뒤에서 몰래 박수치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면 걸프 국가들은 공식적으로는 유감을 표하겠지만 외교관들끼리는 샴페인을 터뜨릴 겁니다. 실제로 2020년 아브라함 협정 이후 물밑 협력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스라엘 관광객이 두바이에서 쇼핑하고 텔아비브, 아부다비 직항이 뜨고 정보기관끼리는 이란 관련 첩보를 주고받습니다. 사우디는 아직 협정에 서명하진 않았지만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를 검토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죠. 이 구도에서 이스라엘 강경파의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이 기회야. 걸프 부자 나라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이란은 경제 제재로 휘청이고 헤즈볼라는 시리아 내전으로 전력이 분산됐어. 한 방에 정리하자. 유혹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치명적인 변수가 빠져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지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2019년 11월 21일 저녁 텔아비브 법무부 청사에 조명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아비하이 만델블릿 검찰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뇌물수수,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합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이스라엘 역사상 현직 총리가 형사 기소된 첫 번째 순간이 뉴스 속보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혐의는 3건이었습니다. 케이스 1000, 지인에게 수년간 고급 샴페인과 쿠바산 시가를 받았다는 의혹. 케이스 2000, 신문사 발행인과 우호적 기사 대신 경쟁지 견제를 거래했다는 의혹. 케이스 4000, 통신 재벌에게 수십억 원대 규제 완화를 밀어주고 뉴스 사이트에서 유리한 보도를 받았다는 의혹. 낱낱이 따지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뇌물 혐의만으로도 최대 10년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그런데요, 2026년 4월 현재 이 재판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7년이 흘렀는데 판결은커녕 증인 신문도 지지부진하죠. 법정은 한 달에 며칠 열리다 말고 핵심 증인은 줄줄이 연기되고 변호인단은 절차 이의를 끊임없이 제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일이 기말고사인 학생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면 낙제할 게 뻔해요. 그런데 매번 시험날 아침만 되면 학교에 화재 경보기가 울립니다. 대피하라. 방송의 시험은 다음 주로 연기되고 학생은 또 한 주를 법니다. 한두 번이면 우연이지만 7회째 계속되면 슬슬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타냐후 총리의 재판 일정표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2021년 5월 가자, 충돌로 연기, 2022 년 연정 위기로 연기, 2023년 10월 하마스 기습 이후 전시 상황으로 무기한 연기, 2024년 레바논 지상전으로 또 연기. 매번 대규모 군사작전이나 정치 위기가 터질 때마다 재판은 국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뒤로 밀렸습니다. 전시의 현직 총리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논리가 7해째 통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전쟁을 총리 혼자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하마스가 먼저 기습한 건 사실이고 헤즈볼라 로켓이 실제로 북부 마을에 떨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강도와 기간을 조절하는 것은 정치적 결정의 영역이죠. 휴전 협상 테이블을 걷어찰지, 조건부로 응할지, 완전한 승리 없이는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할지 결국 한 사람의 판단입니다. 이스라엘 법조계에서는 씁쓸한 농담이 돌고 있습니다. 총리의 진짜 변호인단은 세계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라 하마스와 헤즈볼라다. 적이 공격해줄 때마다 재판이 미뤄지니 차라리 적들에게 수임료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자조 섞인 유머죠. 7년째 멈춰버린 시계, 그 시계가 다시 움직이려면 전쟁이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시계 앞에 서야 할 사람이 있죠. 이 기묘한 인과관계, 우연이라고 믿기엔 너무 정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한층 더 서늘해집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이용한다고 해도 왜 아무도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걸까요? 야당이든 시민사회든 누군가가 이제 그만을 외치면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더 세게 밟아라는 외침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정치 지형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했습니다. 새벽녘 음악축제장에 무장 괴한들이 난입했고 키부츠 마을에서는 가족 단위로 끌려가는 영상이 SNS에 퍼졌습니다. 1200명이 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240여 명이 가자지구로 납치됐죠. 이 충격은 이스라엘 사회에 깊은 트라우마를 새겼습니다. 건국 이래 본토에서 이런 규모의 민간인 피해를 당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 트라우마 앞에서 평화 협상을 말하는 정치인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을 기억하라는 분노 앞에서 화해의 손길은 배신으로 들리거든요. 야당 지도자 베니 간츠는 전시 내각에 합류했다가 이탈했지만 그가 꺼낸 카드는 더 효율적인 전쟁이었지 전쟁 중단이 아니었습니다. 총리가 전략이 없다고 비판했을 뿐 총 쏘는 걸 멈추자고는 말하지 않았죠. 우파 경쟁자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는 지금 당장 이란 핵시설을 폭격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고 극우 정당 대표들은 가자지구를 완전히 평정하기 전엔 총 한 발도 멈춰선 안 된다고 외칩니다. 네타냐후보다 더 세게 엑셀을 밟겠다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경주판이 된 셈이에요. 속도를 줄이자고 외치는 순간 겁쟁이 딱지가 붙고 경쟁자들은 내가 저것보다 더 강하다며 추월합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누구든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 연립정부 구조가 기름을 붓습니다. 네타냐후 내각의 핵심 파트너는 극우 정당들이거든요. 국가안보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들은 휴전 협상 소식만 나와도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연정이 무너지면 조기 총선이고 총선 와중에 재판이 재개될 수도 있으니 네타냐후로서는 이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치판에는 이상한 역설이 펼쳐집니다. 국민은 인질이 돌아오길 바라고 어머니들은 아들이 전선에서 무사히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텔아비브 광장에서는 매주 인질 가족들이 시위를 벌이죠. 하지만 정치인들은 더 세게, 더 오래를 외쳐야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쟁 피로와 전쟁 열광이 기묘하게 공존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이 질주가 어디까지 갈지 지금으로선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반대편 목소리도 정말 강한데요.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으면 이 전쟁이 순전히 한 정치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화하기엔 현실이 훨씬 복잡합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의문을 품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의견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란의 위협은 실제하지 않는가?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하마스는 실제로 민간인 1200명을 학살했고 축제장에서 젊은이들을 무차별 사살했습니다. 헤즈볼라는 15만 발 이상의 로켓과 정밀 유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우라늄 농축 90%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 이유 없이 피해 망상에 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의 물리적 생존이 걸린 위협이 실존하는데 이를 한 정치인의 정치공학으로만 환원하는 건 과대 해석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걸프 국가들도 이란 붕괴를 원하는데 왜 이스라엘 탓만 하는가? 이것도 맞는 지적입니다. 사우디도 UAE도 바레인도 이란 혁명 수비대의 세력 확장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멘에서 후티 반군 드론이 리야드를 향해 날아오고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친이란 민병대가 활개를 칩니다. 이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동 전체의 세력 균형 문제라는 시각도 충분히 타당합니다. 이스라엘을 유일한 악당으로 그리는 건 지정학의 복잡성을 무시하는 셈이 될 수 있죠. 마지막 의견은요, 어떤 지도자라도 같은 상황에선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 아닌가. 10월 7일 기습 이후 이스라엘 사회에 새겨진 트라우마는 진짜입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 인질로 끌려간 이웃을 기다리는 사람들, 국민이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결기로 똘똘 뭉쳤을 때 야당 지도자가 집권했어도 강경 대응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베니 간츠가 총리였어도 나프탈리 베네트가 돌아왔어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주장. 이 질문에는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반론을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은 남아 있습니다. 위협이 실제한다고 해서 그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과 기간과 강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휴전 협상에 응할지, 확전으로 갈지, 언제쯤 출구를 모색할지 이것들은 전부 정치적 결정의 영역이거든요. 결국 문제의 핵심 요인은 국가의 위기가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소비되고 있는 구조 그 자체. 안보 위협이 진짜라고 해서 그걸 활용하는 정치가 면죄부를 받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위협의 실제와 그 위협을 이용하는 정치는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이 전쟁이 지금처럼 계속 확대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중동의 경계를 훌쩍 넘어 전 세계에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멀리서 펄럭인 나비 날갯짓이 태풍을 만들 듯 지금 중동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예상치 못한 곳까지 번져갈 겁니다. 첫 번째 파장은 에너지 쪽이죠. 이란이 궁지에 몰리면 호르무즈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하루에 통과하는 좁은 물길이죠.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겨우 33km. 여기가 막히면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칩니다. 2019년 사우디 아람코 석유시설에 드론 공격이 가해졌을 때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15% 치솟았던 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호르무즈 봉쇄는 그것과 차원이 다른 충격파를 만들어냅니다. 가뜩이나 에너지 가격에 민감한 세계 경제가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동맹 구도의 균열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후원자이지만 무한정 백지수표를 써줄 수는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공개적으로 확전은 곤란하다는 신호를 보내왔고 미국 내 여론도 세대와 인종에 따라 갈라져 있죠. 만약 이스라엘이 미국과 사전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동맹을 지지하자니 또 하나의 중동 전쟁에 끌려 들어가고 거리를 두자니 70년 동맹에 금이 가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와도 바로 연결되는데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흔들리면 물류 비용이 뛰고 물류 비용이 뛰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 정책이 요동칩니다. 국민연금은 전 세계 자산에 분산 투자되어 있는데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면 우리 노후 자금도 영향을 받죠. 멀리서 터지는 포성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흥미로운 역설도 있습니다. 전쟁이 격화되면 가장 웃는 나라 중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서방의 시선이 중동으로 쏠리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분산됩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석유가스 수출국인 러시아 국고는 두둑해지죠. 푸틴 입장에서 이 혼란은 반가운 손님일 수 있습니다. 지정학이란 게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결국 중동의 불씨는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에너지, 금융, 동맹, 안보가 거미줄처럼 연결된 20일 세기에 고립된 전쟁 같은 건 없어요. 이스라엘의 선택이 만들어낼 파장은 태평양 건너 지구 반대편의 주유소 가격표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의 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묘한 역설의 타래를 하나씩 풀어왔습니다. 50년 전 적에게 건넨 기술이 부메랑이 되어 목을 겨누고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의 전쟁이 재판을 멈추고 안보를 외치는 목소리가 어느새 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이는 풍경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가 떠오릅니다. 외부의 도둑을 막으려고 집안에 철창을 쳤습니다. 처음엔 안심이 됐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보니 가족들이 그 철창 안에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어요.
창문을 열면 도둑이 들어올까 두렵고 닫아두면 안에서 질식할 것 같고 열쇠를 쥔 사람은 내가 열면 위험하다며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는 자리가 딱 그렇습니다. 가장 완벽했던 안보의 요새가 스스로 늪이 되어가는 과정. 이건 비단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된 패턴이거든요. 외부의 적을 향해 세운 칼이 어느 순간 안으로 방향을 틀고 비상사태가 일상이 되면서 권력은 점점 그 위기를 먹고 자랍니다. 위기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며 연명하는 구조. 무서운 건 당사자들조차 이 늪에 빠진 줄 모른다는 점이죠. 네타냐후 총리가 아우슈비츠를 언급했을 때 전 세계가 숙연해졌습니다. 홀로코스트 유대민족이 겪은 인류사 최악의 비극을 소환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 신성한 아픔마저 현실 정치의 방패막이로 소비되는 순간 역사의 교훈은 빛이 바랍니다. 가장 무거운 기억이 가장 가벼운 수사로 전락하는 역설입니다. 우리 한국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휴전선 너머에 상시적 위협을 안고 살아온 70년. 안보라는 단어가 때로는 사회의 모순을 가리는 커튼이 되고 이견을 잠재우는 망치가 되었던 순간들이 분명 있었죠. 외부에 거대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내부의 작은 균열들을 영원히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적을 막는 성벽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는 경계, 그걸 감시하는 것도 결국 시민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안보와 자유, 생존과 민주주의 사이에서 균형점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언제쯤 비상이 끝나고 일상이 돌아와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사회만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유일한 힌트는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